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젯밤 평범했던 집은 순식간에 공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남편은 충격 속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이 흔적이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겁니까? 설마 내가 그랬단 말인가? 남편은 아내를 찾으며 절규했지만 그의 기억은 군데군데 비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파고들수록 의혹은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그 밤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6시 이성우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5년의 세월이 깊게 패인 얼굴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죠. 성우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박경희의 고운 잠자리를 깨우지 않으려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어요. 마당으로 나선 성우의 손에는 어느새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이 작은 집의 마당을 쓰는 일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아침 의식이었어요. 쓸쓸 쓸쓸 낙엽을 모으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경희의 목소리가 성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72세의 경희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국 끓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응, 마당 좀 쓸고 있었어. 성우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경희가 환하게 웃으며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 위로 파가 푸르게 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국물 맛이 끝내줘요. 성우의 칭찬에 경희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편의 칭찬 한마디에 설레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맨날 똑같은 된장국인데 뭐가 그리 맛있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경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들어와 식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었나요? 경희의 물음에 성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병원? 언제 병원에 간다고 했지? 어제 얘기했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요. 성우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병원 얘기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 맞네. 그랬구나.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희도 자연스럽게 웃어 넘겼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식사를 마친 뒤 성우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자꾸 흐릿하게 보였어요.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경이 어디 갔지? 성우가 중얼거리며 소파 쿠션 사이를 뒤적였습니다. 경희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어요. 안경은 여보 코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 성우는 자신의 코를 만져보며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안경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이런 실수도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나네. 성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경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하기에는 성우의 증상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경희는 성우를 불렀습니다. 여보, 김치 좀 가져다 주세요. 김치? 김치가 어디 있지? 성우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치통은 냉장고 맨 앞쪽에 그대로 있었는데도 찾지 못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경희가 와서 김치통을 꺼내 주었습니다. 성우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경희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갔어요. 오후가 되자 성우는 평소처럼 동네 한 바퀴를 돌러나갔습니다. 3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 성우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경희가 목소리를 높여 불렀을 때 성우가 골목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어딘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길을 잠깐 헷갈렸네.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동네 길을 헷갈렸다는 것이 경희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저녁 시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갑자기 경희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었나? 여보, 아침에 이미 그 얘기했잖아요. 내일 가기로 했어요. 경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성우는 잠깐 멍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내일이구나. 그날 밤 경희는 잠들지 못하고 성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남편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낮에 보여준 여러 증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단순한 노화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경희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성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지만 경희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성우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잠든 경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직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 평온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새벽 5시 반 성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를 손으로 더듬어 봤지만 경희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모양이네.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경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 경희는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조용히 누워 성우를 깨우지 않으려 애썼는데 오늘은 왠지 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 일어서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거실로 나가니 부엌도 조용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경희가 아침 준비를 하느라 부산했는데 오늘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경희야? 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화장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희야, 어디 있어?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성우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과 냉장고 주변을 살펴봤지만 경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장독대 뒤편까지 둘러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문은 평소처럼 잠겨 있었어요. 혹시 일찍 시장에 나간 건가? 성우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희가 아무 말 없이 혼자 나가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더구나 이렇게 이른 시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방으로 다시 들어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경희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평상복도, 외출복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발장을 확인해 봐도 경희가 자주 신던 운동화와 구두가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이상하네.
신발도 안 신고 어디 갔을까? 성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다시 한 바퀴 돌아봤어요. 화장실, 부엌, 거실, 안방, 작은 방까지 구석구석 뒤져봤지만 경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오래된 결혼사진이 성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의 성호와 경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경희는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고 성호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랑스럽게 경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희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성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어젯밤 일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흐릿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경이라면 벌써 아침 준비를 다 마치고 성호를 깨울 시간이었어요. 경희야, 경희야. 성호는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대문을 열고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은 한산했어요. 가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경희 보신 분 없나요? 지나가던 중년 여성에게 물어봤지만 그 사람도 모른다고 했어요. 성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다시 한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히 살펴봤어요. 침대 밑, 옷장 안, 심지어 베란다까지 모든 곳을 다 뒤져봤지만 경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경희야, 어디 있어? 성호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쉬어가며 떨렸어요.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옆집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대문 너머로 이웃 할머니인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호 씨,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이에요? 순자 누나, 우리 경희가 없어졌어요. 성호는 급하게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김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봤어요. 경희 씨가 없어졌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순자는 성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시키려 했어요. 진정하세요. 혹시 일찍 시장에 나가신 건 아닐까요? 신발도 안 신고 어떻게 나가요? 옷도 다 그대로 있어요. 김순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곧 건너편에서 또 다른 이웃인 박철수가 나왔어요. 아침 운동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순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철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곧 소문이 퍼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경혜 씨 혹시 어젯밤에 어디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몸이 아프다고 하신 적은 없고요. 가족들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이웃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성우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경희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뭘 했더라. 성우는 머리를 감싸주며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었어요. 성호 씨,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어요.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벌써요? 아직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성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순자가 성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성호 씨, 경희 씨가 아무 말 없이 나갈 뿐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신발도 안 신고 나갈 리가 없어요. 빨리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이웃들의 권유에 성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실종 신고하려고 합니다. 75세 할아버지 집에서 72세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전화를 받는 동안 성우는 마당 한 구석에 피어 있는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경희가 정성스럽게 키우던 노란 국화꽃들이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제만 해도 경희가 물을 주며 올해는 꽃이 유난히 예쁘게 피었네라고 기뻐했던 것 같은데. 경희야, 넌 정말 어디 간 거야?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할 것이라는 박철수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전 9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침착한 걸음걸이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형사 정우진입니다. 남자가 이웃들에게 신분증을 보이며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다리로 대문 앞까지 나왔어요. 어르신이 신고하신 분이시죠? 부인분이 실종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리 경희가 없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일단 집안을 살펴봐도 될까요? 정우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정우진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어요. 대청마루의 나무 기둥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장독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부인분과 사이는 어떠셨나요? 정우진이 거실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이요? 좋았죠. 5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셨고요? 특별한 일?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 깜빡깜빡해서. 성우는 머리를 감싸주며 애써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정우진은 성우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우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대부분 성우와 경희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이상했어요. 어르신, 이 사진이 찢어져 있네요. 정우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결혼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의 한쪽 끝이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조각들이 화장대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언제 찢어졌지?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우진은 조심스럽게 찢어진 조각들을 주워 모았어요.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부부싸움이라든지.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로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우진은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부엌으로 이동한 정우진은 더욱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식탁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그러다가 식탁 모서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뭐죠? 정우진이 가리킨 곳에는 갈색빛의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마른 혈흔처럼 보였어요. 얼룩이요? 글쎄요. 뭘까요? 성우는 얼룩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우진은 휴대폰으로 얼룩 사진을 찍었어요. 어르신, 혹시 어젯밤에 다치신 적 있나요? 아니면 부인분이 다치셨다거나. 다쳤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가을에 피는 노란 국화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장독대 뒤편 땅에는 최근에 흙이 파헤쳐진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땅이 파헤쳐진 것 같은데요. 아, 그건 경희가 며칠 전에 김장김치를 묻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그렇게 해요. 성우가 설명했지만 정우진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 할머니인 김순자가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요즘 성우 씨가 좀 이상했어요. 밤마다 마당에서 혼자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김순자의 말에 성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며칠 전부터요. 내가 끝내야 해. 이제 그만.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정우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르신, 정말로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정우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았어요. 요즘 기억이 자꾸 끊어져요. 어제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정우진은 성우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기억을 못하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어르신, 이건 단순히 외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뜻이세요? 찢어진 사진,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 그리고 증인 진술까지.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성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경희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다투신 건 없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요. 성우는 멍한 눈빛으로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다툼이라. 글쎄요. 아, 며칠 전에 병원 가는 일로 말다툼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말다툼이었나요? 경희가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저는 가기 싫다고. 그런데 정확히 뭘 가지고 다퉜는지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점점 더 두려워지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다시 바라봤어요. 어르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혹시? 정우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현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혹시 뭐요? 성우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의식 중에 실수를 하신 건 아닐까요? 기억이 불분명하시다고 하셨으니.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설마 제가 경희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끔찍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건가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정성스럽게 키운 꽃들이었는데 이제는 주인 없는 꽃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성우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성우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동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희의 실종 소식이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장터에서 돌아온 아주머니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는 아저씨들, 모두들 성훈의 집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경희 씨가 정말 없어졌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다잖아. 신기한 일이지. 그런데 성호 씨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았나?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성호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우진은 이웃들을 하나씩 불러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먼저 나섰어요. 형사님,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걸 봤거든요. 어떤 것을 보셨나요? 성우 씨가 밤마다 마당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걸 봤어요. 내가 끝내야 해. 이제 그만. 이런 말들을요. 김순자의 증언에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너편에 사는 박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이상한 걸 봤습니다. 어젯밤에 성호 씨 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정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큰 소리라고 하면 뭔가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경혜 씨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은 언제쯤이었나요? 밤 11시쯤이었나? 그 이후로는 조용해졌는데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젯밤에 우리가 싸웠다고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도 어젯밤 일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때 골목 안쪽에서 나타난 것은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인 정말순이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였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형사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성호 씨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어요. 지난주에 시장에서 만났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인데 정말순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성호 씨를 봤는데 혼자서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제가 그랬나요? 응, 장독대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 성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우진이 성우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이웃분들 증언을 들어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큰 소리가 났다는 증언, 그리고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들.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아무것도요? 어젯밤에 부인과 대화한 것도 기억 안 나세요? 대화라. 글쎄요. 성우는 애써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희미하게 경희와 무언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이때 또 다른 이웃인 이영숙이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일주일 전쯤인가요? 성호 씨가 삽을 들고 마당을 파는 걸 봤어요. 밤늦게요. 삽으로 땅을 팠다고요? 네, 장독대 뒤편을 파고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김치 묻는다고 하시던데. 정우진이 성호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김치를 묻으신 거였나요? 김치. 맞아요. 경희가 김치를 묻자고 했어요. 하지만 성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김치를 묻었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묻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우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땅을 한번 파봐야겠습니다. 땅을요? 왜요?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어서요. 성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곧 경찰서에서 추가 인력이 도착했습니다. 삽과 탐지 장비를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더욱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혹시 성호 씨가 아내를 해친 거 아냐? 평소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요즘 치매 기운이 있다던데 그래서 실수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성호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성호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말씀은.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웃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정우진이 성우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젯밤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왜 기억이 끊긴다고 하시는 겁니까? 정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성우는 위축되어 갔어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 기운이 있나 봐요. 치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어야 기억이 끊어지죠. 성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우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알 것 같았어요. 충격적인 일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지. 그런 일 말입니다. 성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경희에게 해를 끼쳤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때 장독대 뒤편에서 삽질을 하던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정우진과 성우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땅을 파낸 곳에서 하얀 천 조각이 보였어요. 이게 뭐죠?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진이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하얀 면 소재의 천이었는데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천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성우는 천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혈흔인 것 같은데요. 정우진의 말에 성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이웃들도 웅성거렸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성우 씨가 정말. 성우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의 외침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우진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기억이 끊긴다 하셨죠?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도무지 이어지질 않아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내가 정말 그랬단 말입니까? 성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울부짖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해쳤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마당의 국화꽃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그토록 아끼던 꽃들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슬픈 꽃이 되어버렸어요. 정우진은 성우의 반응을 지켜보며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과연 성우가 정말로 경희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성우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심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오후 3시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성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운전대를 잡고 성호의 상태를 백미러로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모셔온 거예요. 하지만 성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 이웃들의 증언들이 모두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자신은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경희를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50년 넘게 사랑해온 아내를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해쳤을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정우진이 성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는 작은 방이었어요. 회색 벽과 딱딱한 의자, 테이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성호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우진이 맞은편에 앉으며 파일을 펼쳤어요. 어르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젯밤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진은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집에서 발견된 찢어진 사진,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 그리고 땅에서 나온 1000조각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성호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집에서 나온 것들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CCTV 영상 확인됐습니다. 정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새벽 2시경 용의자가 혼자서 거리를 헤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행동이 상당히 이상해 보였어요. 성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밖에 나갔다고요? 직접 보시겠어요? 정우진이 노트북을 켜고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흑백의 거리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실루엣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성호였습니다. 허름한 잠옷 차림으로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거리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표정은 멍한 상태였고 입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정말 저예요?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새벽에 집을 나섰다는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영상 속의 성호는 계속해서 거리를 헤맸습니다. 가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혼자서 무언가 말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때 뭘 하고 계셨던 건가요? 모르겠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성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우진이 영상을 잠시 멈췄습니다. 어르신, 손을 보세요. 화면을 확대하자 성호의 손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손등과 손바닥에 검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어요. 이 얼룩이 뭔지 아세요? 성호는 화면 속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손이 맞는데 언제 그런 얼룩이 묻었는지 전혀 모르겠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혈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진의 말에 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혈흔이라고요? 예, 감정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겠지만. 성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정우진이 조사실 한쪽에 있는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거기 가서 자신을 한번 보세요. 성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깊게 파인 주름, 절망에 찬 눈빛, 떨리는 입술. 이것이 정말 자신의 모습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인 건가? 성우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결혼사진, 혈흔, 그리고 새벽에 헤매던 자신의 모습까지. 경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는 거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우진이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성우의 반응은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치매요? 아니요. 하지만 요즘 기억이 자꾸.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건망증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기억 손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언제부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성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지, 언제부터 기억이 끊어지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른 형사가 들어와 정우진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어요. 어르신, 부인분의 핸드백을 찾았습니다. 경희 가방을요? 어디서요? 근처 하천에서요.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성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경희의 가방이 하천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였어요.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었나요? 지갑과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완전히 고장났어요. 성우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혹시 경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정우진의 말에 성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경희를? 성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아내를,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해쳤을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경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바닥이 그의 눈물을 받아냈어요. 정우진은 성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성우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의 반응은 진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혹시 무의식 중에 실수를 하신 건 아닐까요? 치매 증상 때문에. 무의식이라도. 그래도 내가 경희를. 성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었는데 경희는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들은 성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성우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를 해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성우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성우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말이에요. 이른 아침 정우진은 다시 성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낸 성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계속해서 내가 경희를 죽였다며 자책하고 있었지만 정우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성우의 집에 도착하니 여전히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수군거림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들이 많았습니다. 형사님, 성호 씨는 어떻게 됐어요? 김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성호를 의심하던 그녀도 이제는 마음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정우진이 간단히 답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볼 생각이었어요. 대청마루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니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 경희가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노부부의 일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평화로운 집에서 살인이 일어났을까? 정우진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증거들은 분명했지만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있었어요. 이때 대문 밖에서 우편 배달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편물 왔습니다. 정우진이 나가보니 중년의 우편 배달부가 등기우편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성호 씨 댁 맞죠? 네, 맞습니다. 대신 받겠습니다. 정우진이 신분증을 보이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보니 발신인이 박경희로 되어 있었어요. 경희 씨가 보낸 편지. 정우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실종된 경희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봉투에 찍힌 우편 소인을 확인해 보니 3일 전 날짜였습니다. 경희가 실종되기 하루 전에 발송한 것이었어요. 정우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경희의 단정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보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진은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여보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려요. 용서하세요. 정우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병원에서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우진은 편지를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경희가 암 환자였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보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데 제가 아픈 소식까지 들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정우진은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가 저를 조금씩 잊어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떠나도 여보는 그 아픔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정우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내용이었어요. 당신의 어깨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몇 달을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보다 여보의 기억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남고 싶었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가 깊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집을 나갈 생각입니다. 여보가 깨어나 저를 찾으시겠지만 제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진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경희의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혹시 여보가 자신을 탓하실까봐 미리 이 편지를 써둡니다. 여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제 선택입니다. 이때 편지의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여보가 밤에 마당에서 우시는 걸 봤어요. 미안해, 내가 끝내야 해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마 무의식 중에 제 고통을 느끼셨나 봅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들이 증언했던 성호의 이상 행동이 설명되었어요. 어젯밤에도 여보가 제 손을 잡고 경희야 아프지?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거든요. 요즘 혈소판이 부족해서
자주 피가 나요. 정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혈흔이 경희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여보가 제 피를 닦아주시려다가 자신의 손에도 묻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픈 것을 알까봐 걱정하시며 밤새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편지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만큼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50년 넘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마세요. 여보의 머릿속에는 행복한 기억들만 남기고 싶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경찰에서 여보를 의심한다면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여보는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이에요. 절대 저에게 해를 끼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안녕히 계세요. 마이너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경희 올림. 정우진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성우가 의심받았던 모든 증거들이 사실은 경희를 걱정하고 돌보려던 행동들이었습니다. 혈흔, 이상행동, 기억상실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정우진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정우진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성호 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진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경희의 간절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어요. 경희 씨, 정우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남편을 걱정하는 경희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마당의 국화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마지막까지 돌본 꽃들이었어요. 노란 꽃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성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희를 찾아야 한다는 급박함도 느꼈습니다. 경희가 어디로 갔을까요? 병든 몸으로 어디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우는 이 진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경희가 이 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우진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오전 10시 정우진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조사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욱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우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절망에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형사님, 경희는 정말 죽은 건가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밤새 자책하며 보낸 시간이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어요. 정우진은 경희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것부터 보세요. 편지요? 성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박경이라는 글씨를 보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경희 글씨네요. 오늘 아침 어르신 집으로 배달된 겁니다. 3일 전에 발송됐어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경희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 사랑하는 여보에게. 성우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그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편지를 읽어가며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경희가 자신을 걱정해서 떠난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경희가 아팠다고요? 암이라고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6개월 전부터 죽음의 병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당신의 어깨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으며 성우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희가 얼마나 자신을 배려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어요. 경희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성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경희를 해쳤다고 자책했던 지난 이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정우진이 성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어르신, 부인분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키려 떠난 겁니다. 지키려고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당신 기억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성우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경희의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스며 있었어요. 혈흔도 제가 해친 게 아니라 경희가 아팠기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밤에 중얼거리신 것도 무의식 중에 부인분의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우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상 행동들, 기억 상실, 모든 것이 경희의 아픔을 감지했기 때문이었어요. 형사님, 경희를 찾아야 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성우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경희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이미 수색팀을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들을 중심으로 찾고 있어요. 이때 정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찾았다고요? 어느 병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부인분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어디에 계세요? 시립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어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입원하셨대요. 성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경희가 혼자서 쓰러졌다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차에 태워드릴게요. 정우진과 성우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성우는 경희의 편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50년 넘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편지의 문장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경희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는지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성우는 뛰다시피 하며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간병원복을 입은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어요. 세병동 302호실이에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간호사의 말에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경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여러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희야. 성우가 침대 옆에 앉으며 경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여보. 경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성우를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서. 경희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희의 야윈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당신도 아프신데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경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짐이라니. 너는 내 인생 전부야.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성우는 경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어요. 여보, 편지 받으셨죠? 응, 받았어.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나 혼자 두고 떠날 생각을. 당신이 나를 조금씩 잊어가시는 걸 보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픈 모습을 오래 기억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경희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널 잊더라도 넌 내 마음에 늘 있어. 내 영혼에 새겨진 사람이야. 성우가 경희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경희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은 듯 미소 지었어요.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나도야. 너 때문에 행복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여보, 제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해. 성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희의 상태를 보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와 성우에게 경희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말기암 환자시라서 길어봐야 며칠입니다. 의사의 말에 성우는 더욱 경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희야, 나도 함께 있을게. 혼자 두지 않을게. 고마워요, 여보. 경희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계절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따뜻한 햇살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나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경희가 속삭였습니다. 비록 앞날은 불확실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경희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과연 두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까요? 병실의 창문 너머로 석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하얀 벽에 따뜻한 색깔을 입혔어요. 성우는 경희의 손을 꼭 잡고 그 아름다운 노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여보, 노을이 참 예쁘네요. 경희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어요. 응, 우리가 신혼 때 대청마루에 앉아서 함께 봤던 노을 같아. 성우가 경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그들이 처음 집을 마련했을 때 매일 저녁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이 갖고 싶다고 그렇게 바랐었는데 경희의 눈에 아련함이 스쳤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이 두 사람에게는 평생의 아쉬움이었어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잖아. 너만 있으면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았어. 성우의 말에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아이가 없어도 두 사람만의 세상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놓고 경희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떠나면 혼자 지내실 수 있어요? 경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우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걱정 마. 이웃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나도 건강할 때까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장독대에 묻어둔 김치. 겨울 되면 드시고 봄에는 새로 담그세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요. 응, 기억하고 있어. 내가 직접 가르쳐 준 거니까 잊을 리 없지. 경희는 마지막까지 성우의 일상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질 남편이 잘 지낼 수 있을지 염려되었어요. 새벽 3시쯤 경희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느끼고 경희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경희야, 아직 가면 안 돼.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여보, 저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들이.
경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었어요. 나도 행복했어.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첫 집을 마련했던 날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날들이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저를 기억 못하게 되더라도 마음으로는 기억하실 거죠? 물론이지. 내 영혼이 기억할 거야. 비록 머리로는 까먹어도 가슴으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성우의 말에 경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수줍은 미소와 똑같았어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 참 따뜻하오. 경희가 마지막으로 속삭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우는 경희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어요. 경희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김순자를 비롯한 이웃들이 성우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혼자 지내기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확인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가 성우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경희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성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당에 나가니 국화꽃들이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정성스럽게 돌봐준 덕분이었어요. 노란 꽃잎들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경희야, 꽃들이 아직도 예쁘게 피어 있어. 성우가 국화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청마루에 앉아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경희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그 안에서 익어가고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그 김치로 따뜻한 국을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찢어진 부분이 깔끔하게 복구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의 젊은 성우와 경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젊었구나. 저녁 때가 되자 성우는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경희가 가르쳐준 대로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렸어요. 여보, 오늘도 국물 맛이 끝내줘요. 성우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경희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가 국화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경희가 매일 하던 일이었어요. 이제는 성우가 그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경희야, 꽃들 잘 키우고 있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어. 밤이 되자 성우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쓸쓸하지 않았어요. 경희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야, 내일도 꽃들 잘 돌볼게. 그리고 내가 담가둔 김치도 맛있게 먹을게. 성우가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디선가 경희의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과였어요. 그리고 국화꽃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웃 김순자가 담장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성우 씨,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경희가 옆에서 지켜줘서 편히 잘 수 있었어요. 성우의 대답에 김순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우가 경희를 그리워하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국화꽃들은 더욱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마치 경희가 성우를 위해 더욱 예쁘게 피워준 것 같았어요. 성우는 매일 그 꽃들을 바라보며 경희를 기억했습니다. 비록 기억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지만
사랑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경희에 대한 사랑은 성호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어서 그 어떤 병도 지울 수 없었어요. 황혼이 지고 어둠이 찾아와도 성호의 마음속에는 경희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영원한 사랑의 빛이었어요. 마당의 국화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희가 성호에게 언제나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